용어만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연일 다주택자를 향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매물로 공급을 늘리고 또 이를 통해서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계산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실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이현석 교수 나오셨고요. 또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G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는 5월 9일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가 종료됩니다.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자, 이에 따른 시장 혼란 우려가 나오자 최대 6개월까지 또 유예 기간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6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한 거면 다주택자들이 충분히 매물을 내놓고 빠져나갈 수 있는 퇴로를 열어놨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김인만 소장님? 충분히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가능은 해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잔금 등기까지 5월 9일까지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고요. 네. 5월 9일까지 이제 계약을 하면 되는데 토지거래가 구역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 3주 정도 걸리거든요. 허가 받는데. 근데 이게 마지막에 허가가 몰리게 되면 뭐 20일도 안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4월 중순까지는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이라는 게 이제 가계약금 내고 매매 예약서 내고 허가를 신청해야만 5월 9일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4월 중순까지가 데드라인이라고 본다면 네. 설 지나고 이제 2달 정도 남았으니까 2달 안에 이제 매수자를 찾아야만 가능한 얘기니까 이게 2달이 충분하다, 넉넉하다라고 한다면 사실 넉넉하지 않을 수는 있거든요. 2달 내에 매수자를 찾아야 되는데 현장 분위기를 좀 물어보니까 네. 뭐 매물은 나와요. 그리고 호가도 좀 떨어집니다. 개포 같은 경우는 호가가 뭐 5천만 원 1억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게 내려오긴 하는데 그동안 집을 사겠다라고 대기를 걸었던 매수자들이 지금 연락을 안 받거나 안 하겠다, 기다려보겠다, 관망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매수자들이 집을 사려는 분들이 네. 이제 매수 시장이 됐군요. 예,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그 가격에 사겠다는 분들이 지금 2억, 3억을 내려줘도 일단 기다려보겠다고 하니까 이게 2달 안에 거래를 하기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상황이 좀 발생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 또 불안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더 내놓게 되는데 매물이 늘어날수록 매수자는 또 안 사거든요. 그래서 이 수급 밸런스가 원래 이론대로라면 매물이 늘어나고 매수자들이 사면서 하락 거래가 좀 늘어나야 주택 시장이 안정이 되는데 지금 매수자들이 안 붙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거래로 연결되는 건 좀 생각보다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집을 살려고 대기했던 사람들이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라는 거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 호가를 기준으로 매를 호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5월 9일까지 집을 처분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들은 더 내려야 되겠군요. 이거는 그럼 약간의 뭐라 될까요? 시장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사실 지금 수요에 대한 규제책이 계속 발표됐었고, 네. 그리고 이제 공공 쪽에서의 공급 대책들이 이제 발표가 됐죠. 그 이후에 사실은 그 외 뚜렷한 이 방안들이 없는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계속 여러 대책들이 이 대통령께서 발표하고 계시는데 네. 그 중에서 보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폐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공언을 한 거고 확정을 시킨 거고 그리고 다주택자들뿐만 아니라 등록임대에 대한 이 제재 이런 부분까지 얘기되고 있어서 네. 사실은 이제 거의 건드릴 수 있는 모든 걸 건드리고 있는 이런 단계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뭐 일부 효과는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매물이 거의 잠긴 상태였다가 매물이 좀 늘어나고 거기다가 일부 가격이 매매로 나온 가격들이 조금 낮아지는 효과 있고 그리고 매수 쪽에서의 열기들이 좀 잠잠해진 지금 뭐 김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효과는 지금 현재 그 한두 달 사이에 여러 대책으로 혹은 말씀하신 여러 내용들로 해서 효과는 보고 있는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 과열되고 뜨거웠던 시장의 진정 효과는 지금 일부 보여주고 있다. 근데 과연 이 부분들이 얼마까지 지속되고 얼마나
계속될까?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효과라고 한다면 정말 이제 매물이 많이 나와야겠죠, 막 이제 시장에. 그럼 이제 지금 우리는 설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그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건 설 연휴 이후에. 그럼 정말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던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정민 교수님? 글쎄요, 뭐 내놓으려고 하겠죠, 부분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뭐 강남 상구와 용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조정 대상 지역이 서울시 다 포함해서 경기도 12개 시구까지 포함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이 뭐 수익의 실현의 관점에서 움직이는 그런 다주택자하고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려고 하는 다주택자의 성질이 굉장히 다른 상황이라서 근데 우리는 뭐 강남 상구나 한강 벨트를 바라보지만 실제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재개가 되면 영향을 받는 쪽은 상대적으로 저가 아파트의 시장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뭐 서울시도 외곽 쪽이라든가 경기도도 지금 포함된 12개 시 구에 있어서의 추가적으로 갖고 있는 물량들을 먼저 내놓으려고 할 테니까.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의 효과가 사람들은 뭐 강남 상구와 용산 한강 벨트를 바라보고 있는데 실제 이번 대책에 있어서의 가장 타격을 받는 데는 외곽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곽을 말씀하실까요? 예를 들어서 규제 지역 아닌 곳도 있겠고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 다른 걸 정리한다 그러면 어디를 팔아야 될까를 생각했을 때 지금 조정 대상 그 지역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지 않은 곳이 다주택자들이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1차 대상자가 될 테니까 네. 우리가 관심 있는 그런 대상자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정책이 정말 효과를 미친다 그러면 시장에 가격 안정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른 그런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원하는 곳에 가격 안정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 이거는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설 연휴 이유가 일단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설 연휴 이후에 일단 집주인들은 마음이 급하겠죠. 4월 중순까지 팔아야 되는 분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매물이 더 늘어날 것이다. 호가도 더 내려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통했네요.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연일 강력한 메시지, 다주택자들을 향한 단기 효과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현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 효과는 있다. 왜? 매수자들이 막 사려고 했는데 지금 매수자들이 일단 관망으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수 열기 좀 식었고요. 매물이 안 나왔다. 입주 물량이 작년보다 올해가 한 35% 정도 더 줄어들 예정인데 여기에 매물도 안 나오게 되면 공급 절벽이 되는데 어떻게든 4월 중순까지는 매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 증가 효과, 매수자들 안정 효과를 본다면 지방선거 전까지는 뭐 안정을 찾는 1차 효과는 저는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다음이 좀 문제는 되겠죠. 4월 중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4월 중순이 될 텐데 어떻게든 5월 9일이 지나게 되면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이 됩니다. 최고 세율이 3주택자 이상은 82.5%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매물이 또 회수돼요. 왜? 아니 10억 남았는데 이게 세금 한 7, 8억 내고 나면 실질적으로 못 파는 세금이기 때문에 매물이 줄어들게 되고 매물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매수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이제 그 다음 2차전으로 봐야 되니까 일단 단기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말하면 저는 집을 사려는 분들은 4월 중순 전에 나오는 금매를 좀 노려보셔도 저는 충분히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 관망해서 사실 해결된 문제는 아니잖아요. 자금이 되고 필요한 분들은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내 집 마련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4월 중순 전까지는 또 금매 노려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자꾸 단서를 다시는 게 금매 단기라는 단서를 해서 다시니까. 네. 금매 단기 말고요. 네. 중간에 이제 계속 될 거 아닙니까? 5월 9일 이후에 뭐 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그럼 이제 단기 금매가 아니라 중장기 일반 매매까지도 다 사실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바라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렇게 되기에는 일단 집주인 입장에서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82.5% 내고는 못 팔겠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생각이잖아요. 제가 네. 많은 분들 인터뷰도 해보고 사실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도 똑같이 했잖아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했었고 보유세도 올렸는데 결국에는 매물이 잠기더라. 2번의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똑같은 정책을 3번을 피게 되면 3번째는 다른 결과가 나올까에 대해서
저는 뭔가 정책이 달라져야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뭐 양도세를 내린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는 있겠는데 과거 두 번과 똑같은 정책, 보유세도 올리게 되고 양도세도 올리게 되는데 결과는 다를 것이야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1차전은 성공했다. 그럼 2차전은 뭔가 다른 전략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다른 전략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설 연휴 이후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제가 노스트라다무스한테 예언해달라고 지금 뭐 요청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장 관전 포인트가 설 연휴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매물이 나오는지가. 뭐 단기적인 전망을 하는 거야. 그 사실 단기적인 전망은 추세에 의한 전망이 대부분인데 우리가 작년 추세는 너무 뜨거웠던 시장이라서 상당히 금년이 우려됐던 거죠. 그래서 우려됐기 때문에 여러 사실은 대책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이상의 대책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었던 거고 그 대책 중에 지금 뭐 얘기한 게 다주택자에 대한 거, 등록임대에 대한 거, 그리고 공급량에 대한 것도 그런데 그런 측면들이 지금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효과를 보고 있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이 그런 급등세가 단기적으로는 아마 꺾이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시간을 번 거죠. 단기적으로는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6개월, 1년 이 효과가 그렇게 오래 지속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뭔가 이 조금 더 약간은 더 근본적인 혹은 교과서적인 방법의 어프로치들이 이제 그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좀 정리를 해서 내놓는 트렌드를 지금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장에서 나오는 이제 이야기들 하나씩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퇴로를 열었어요. 퇴로를 열었고 팔려고 매물 내놓았어요. 근데 이제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게 이제 대출이 잘 안 나오니까 이제 대출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대출은 그대로 옥죄고 있으면서 이 퇴로만 열어준다면 이게 이제 매칭이 안 된다라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한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시장은 뭐 강남의 한강 벨트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원래 정책이 갖고 있는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양도세 중과에 관련된 부분들은 매물 잠기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효과인 거고요. 거기다가 지금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도 고가 지역의 대출 규제가 강하고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외곽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에 대한 대출 규제는 6억이라는 선이 있으니까 네. 어느 정도는 대출 규제 하에서도 소화될 수 있는 구매 수요가 있는 지역은 좀 외곽 쪽인 거죠. 네. 그래서 뭐 한강 벨트와 뭐 강남이라고 그러면 좀 이게 다르겠지만 뭐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을 덜 미치는 곳에 있어서는 뭐 구매 수요가 여전히 좀 남아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게 시장을 저희가 보면서 한 덩어리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굉장히 나누어 놨어요, 섹터들을. 그래서 각 섹터별로 어떤 영향이 미칠까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그런 해석들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가 안정될 거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디가 덜 오르고 어디가 많이 오를 거야, 뭐 덜 내릴 거야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벌어지는 그런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초양극하거든요. 한 2, 3년 동안 있었던 부분들은 정말 강남과 한강 벨트만 올라가고 서울에 있어서도 외곽 지역은 안 올랐어요.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공급 부족에 대한 문제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는 데는 사실은 중심부가 아니라 좀 외곽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복잡하긴 하지만 정책들이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섹터별로 나눠서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좀 복잡한 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대출 규제의 이제 풍선 효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서울 지역에서도 좀 중저가로 분류되는 아파트들 거래가 많아졌다라는 거죠. 15억 이하. 네. 그래서 14억 9,900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 계약을 해서 대출 규제가 이제 세게 걸리지 않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마트에서 보통 그러잖아요. 네. 19,900원, 그렇죠. 29,9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고가 아파트와 중저가 아파트의 갭이 좀 줄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매물 막 나오죠. 다주택자 매물. 아마 똑같은 고민을 대출 고민은 다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소화될 수 있는 물량과 대출 규제 때문에 뭐 하고 싶어도 못하는 물량들이 나눠지겠죠, 소장님.
교수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집주인 입장에서 이제 다주택자들도 여러 부류들 있잖아요. 비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여러 채 중에 한강벨트, 강남을 비롯한 고가 아파트를 뭐 2채 정도, 많게는 3채 정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 외에 핵심 벨트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뭐 노도광이나 금강구나 경기 인천 지역에도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이제 선택을 할 텐데 핵심 지역에 뭐 2채 정도, 3채 정도 가진 사람들은 아마 버티기 전략을 좀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래서 팔기보다는 자녀한테 증여를 하거나 뭐 전세를 월세로 돌려서 어떻게든 버티는 전략을 좀 많이 구사를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아파트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뭐 핵심 벨트, 한강 벨트에 한 채, 경기 인천에 한 채씩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5월 9일이 지나도 거래량이 더 매물은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강 벨트 아파트들이 양도 차익이 시세가 올라가면서 이제 많이 일어난 거지. 그 외에 외곽 지역들이나 경기 인천에 양도 차익이 큰 아파트는 많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 아무리 중과세라고 하더라도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은 아파트는 양도세 부담이 적기 때문에 중과세가 시행이 돼도 여전히 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언제든지 그거는. 내가 핵심 아파트에 걸림돌이 되는 비핵심 아파트들은 이제 정리 단계로 들어가다 보니까 똘똘한 채는 더 심화될 것 같고요. 그러면 외곽 아파트들, 경기 인천은 오히려 매물이 더 나오게 되고 또 매수자들은 15억 아래 구간에 들어오게 되니까 저는 거래량은 오히려 외곽 지역들은 거래량은 좀 늘어나면서 좀 활발한 움직임이 좀 생길 것 같고요. 한강벨트 이런 지역들은 진짜 거래 안 될 것 같습니다. 대출이 2억이잖아요. 20억 넘어가게 되면 대출 2억 나오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또 부동산 감독원인가 뭐 만들어서 강하게 압박하겠다. 뭐 자금 계획을 다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니까 현금이 있는 분들도 사면 내 자금 계획을 다 들여다보게 되고 꼬투리 하나 뭐 면제 하나라도 다 털어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굳이 내가 그렇게 집을 사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강벨트 지역들은 매물도 안 나오고 매수자들도 안 나올 것 같다. 그냥 동결 상태로 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다주택자 매물 소화와 대출 규제 일종의 매칭이 안 되는 충돌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창모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실 지금 양극화 뭐 이런 상황들이 글로벌리도 사실 양극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우리 보면 수도권과 지방과의 양극화 거기다 강남과 강북의 양극화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지금 이 규제를 하거나 대책을 마련할 때도 강남벨트와 뭐 한강벨트와 강남 쪽과 일반 실수요자들이 대상으로 하는 이 시장에 대한 정책들이 조금 달라야 되는데 지금 워낙 시장 상황이 작년에 급박하니까 그냥 서울 및 경기도 권역까지 전부 묶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실수요자들이 어떤 면에서 제일 타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규제에서 보면. 강남이나 이 한강벨트 쪽은 초고소득자들의 시장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대출에 영향을 안 받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리 들어오는 자금들 혹은 뭐 지방의 부자들이 서울에 사겠다 뭐 이런 거는 이런 부분들은 물론 대출에 일부 영향은 받겠지만 네. 대출과 관계없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출 규제에 의해서 영향받는 대상자들은 대부분 청년, 신혼부부, 최초구입자들 혹은 실수요자들이 네. 사실은 대출에 상당히 어려움을 받고 집을 자기들이 옮기려고 혹은 사려고 했었는데 상당히 지금 부담이 되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 소득과 대출이 사실은 뭐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대출에 기반한 사실은 주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막힌 건데 이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풀어줄까 혹은 실수요자들한테 어떻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길로 이끌어 갈까 하는 게 아마 제 생각에는 제일 앞으로 최대 현안이 될 거고요. 이 초고가 주택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하고 이청 교수님 말씀이 통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 통합 시장으로 보기는 어렵고 타겟팅별로 다 다르게 효과라든지 정책 그 목표를 달리 보고 이제 구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메시지를 내놓은 게 이제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를 겨냥한 메시지였습니다.
등록 임대 기간이 끝나도 예를 들어서 양도세 중과가 제외되는 이런 세제 혜택은 좀 과도한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공론화를 이제 제안을 했고, 최근 이제 다주택자 그 양도세 중과 방침을 이제 확정하는 자리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죠. 만약에 등록 임대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교수님. 나름 역할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뭐 처음에 등록임대 사업자와 관련된 그런 여러 지원책들을 만들 때 과도했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시장의 가격 그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없었던 시점에 만들었기 때문에 네. 가격 상승을 2%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에 대한 스트럭처를 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뭐 일본처럼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무너진다고 생각했을 때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짰는데 뭐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실은 과도하게 수익이 발생한 건 사실이죠.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구도 하에서 뭐 그 상승률을 한번 연간인가요? 5%의 그런 제한을 둬서 서민층을 위한 안정된 전월세가 공급되는 역할을 했던 건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뭐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어떤 신뢰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거를 그 당시 시작할 때는 그렇게 돈 벌지 모르고 시작했는데 돈 벌었다고 뺏어오면 그 다음엔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먹혀들어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그 뭐 선택이 있어서 뭐 소급형의 그런 정책적인 선택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도 일몰이 있잖아요. 2028년 일몰이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등록임대주택도 일몰 전에 세제 혜택 없어지니까 시장에 이제 매물을 내놓더니 선택을 하라라는 메시지로도 해석이 지금 되더라고요.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양도세 중과 폐지랑 좀 맥을 같이 하죠. 어떻게 보면. 네. 예. 등록임대 그런데 뭐 분명히 좀 다르지만 맥은 같이 하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현재 정책의 일관성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근데 이제 살펴보면 우리가 그 주택 시장에서 민간과 공공이 차지하는 비율들이 지금 현재 보면 한 1대9, 공공이 1, 뭐 민간이 한 9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민간 쪽의 임대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뭐 거의 2대8, 뭐 3대7로 끌고 가겠다라는 게 이제 당초 이 도입의 취지죠. 그래서 네. 민간 임대 시장이 작동하게 하고 거기에 개인 임대가 아니라 조금 법인이나 혹은 기업 임대 스타일로 해서 시장의 완충 역할을 만드는 게 사실 이 설계의 기본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시장을 안정화하자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지나치게 오른 측면들이 있죠. 근데 역으로 만약에 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졌을 때는 한때는 사실은 이 손실에 대한 걱정을 상당히 했던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그 설계를 할 때 예측을 뭐 어떻게 했느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최근 10년간의 가장 큰 변화는 2015년 이후 10년간 청년의 남녀 그러니까 20대 계층들이 수도권으로 집중이 지금 이동률이 더 커졌어요. 줄다가. 그리고 수도권의 그 전체 우리 GDP에서 차지하는 기여율이 사실 2015년까지는 절반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네.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22년 통계 보면 수도권이 차지하는 기여율이 70%. 결국은 수도권이 훨씬 강력해졌어요. 결국 그 부분들이 말하는 거는 그 상황들이 집값을 밀어 올린 거예요. 집값을 밀어 올렸으니까 그런 정책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득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런 매크로한 시장에 대응하는 정책들을 정부가 그 변화마다 사실은 고민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들에 대한 책임을 민간 등록 임대 사업자들한테 지금 어떻게 보면 전가하는. 그러니까 물론 등록 임대 사업자들 돈 많이 벌고 지금 되게 그 이익을 많이 보는 상황이 됐죠. 네, 근데 네. 반대의 상황도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후 뭐 우리가 일본 같이 안 된다는 얘기는 보장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돼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면은 등록 임대 사업자들은 거의 자기들 상당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택 시장을 너무 투기 시장 뭐 이렇게 보지만 우리가 주식 시장 지금 상당히 이 정상화하는 쪽으로 우리 정부가 많이 나섰잖아요. 네. 주택 시장도
상당히 정상화하는, 그러니까 시장이 작동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 그리고 그 시장 작동을 막고 있는 기제들이 뭘까? 제도들은 뭘까에 대해서 한번 차제에 이제 한 6개월 정도 좀 숨통을 터놨으니까 네. 고민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 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영향 뭐가 있을까요? 일단 매물이 나오긴 하겠죠. 물론 지금의 정책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부족해. 우리 공급 대책 열심히 하겠지만 지금 입주 물량이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게 되면 시장에 매물이 늘어난다. 공급 증가 효과를 얻겠다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 사업자까지도 이제 왔는데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모든 정책은 명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명의라고 한다면 집주인이 주택 임대 사업자다. 세입자들 너무 좋아합니다. 현장에서 임대사업자 집주인 매물 그 전세 매물이 나오면 진짜 경쟁이 그 집에 들어가려고 그냥 서로 나한테 달라고 바로 돈부터 쏩니다. 왜?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하니까요. 제 상승률도 제한이 있죠. 네. 연 5%인데 연 5%안 올리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전 10년 전에 2억을 줬는데 아직도 그냥 2억입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그거 5% 올려본들 뭐 한다고. 어차피 세입자 돈이고 돌려줘야 될 돈인데 나는 의무 보유 기간 동안 안 올릴래. 그냥 안 올려도 돼.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세입자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제도인데 이제 사실상 아파트는 끝났죠. 신규 신청이 안 되고 이제 일몰만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살던 세입자들은 이제 진짜 좋은 로또 같은 전세 월세 매물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은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고 네. 물론 세제 혜택을 너무 많이 줬다. 돈을 이렇게 벌었는데 시세 차익을 이렇게 얻었는데 혜택도 많이 줬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현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그 개인이 어떤 판단에 의해서 집값이 올랐을까라고 본다면 그 양극화 문제를 방치한 매크로적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현 정부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과거 한 30년간 여러 정부들 국가가 양극화 문제를 방치한 결과를 그 임대 사업자들이 열매를 좀 따긴 했는데 그게 지금 임대 사업자 제도가 문제라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저는 매물이 나오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세입자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세입자 보완 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나. 사실 그런 거죠. 지금 1대9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실 공공 임대주택을 충분히 그동안에 지어줬던지 아니면 민간 그 법인들, 자금력이 되는 대형 법인들이 들어와서 그 개인이 하는 역할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점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물은 늘어날 수 있겠으나 반대로 생각하면 세입자들이 불안하다. 그럼 결국에는 또 세입자들이 그 집을 사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좋게 본다면 또 세입자가 내 집 마련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전세 잘 살고 있는 세입자가 이제 나중에 높은 전세, 월세를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좀 네네.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점점 시장이 좁아져요. 이게 좁아진다. 그러니까 시장이 등록임대 사업자가 내놓을 매물이 갖고 있는 성격이라는 게 그러니까 임대용으로 유지될 수 있는 매물들이고 소형의 저가, 그다음에 또 대부분은 사실은 빌라고. 그래서 그게 임대 사업자가 처분하게 내놨을 때 그걸 살 수 있는 구매자의 성격이 뭘까라고 보면 좀 애매해요, 사실은. 그 물건에 대한 구매자들이. 그러니까 가족형으로 뭐 40제곱미터, 50제곱미터의 아파트를 사는 게 그 사람들한테 바람직한 선택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빌라를 사는 게 바람직한 선택일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의 안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효과가 생각보다는 약할 것 같아요. 굉장히 그냥 임대로 남아 있어야지 자기 생애 주기 동안 뭐 초중반에 옮겨 다니면서 뭐 돈을 모아서 집을 사기 전 단계에 있는 그런 가구들을 위한 그런 주택으로서 남아 있는 부분들을 뭐 매매로 내놔봤자 가족형의 어떤 자가를 위해서 구입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중에는 뭐 몇 개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특히나 빌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거 내놓는다 그래서 사겠어요, 누가? 그래서 사실은 걱정이 아파트 시장에 대한 효과에 대한 부분보다 제 걱정은 야 이러다 빌라 시장 더 망가지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게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 주택하고 소유권이
분리 등기가 된다는 사실 때문에 생기는 다주택자의 문제가 평당 가격으로 따지면 다세주택의 평당 가격이 다가주택의 평당 가격의 한 7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격이 저평가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전세는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매매가가 떨어지면 깡통 전세가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22년 뭐 이럴 때 우리가 겪었던 역전세난에 깡통 전세 막 이런 그 전세사하게 연결된 그런 상황들이 이거 또 막 재현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이제 뭐 제가 좀 지나친 뭐 우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은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은 또 다른 섹터에 어떤 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이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도 100% 공감하는 부분이고 최근에 비아파트, 빌라 공급해주는 건축하는 개발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아파트는 뭐 물론 아파트도 기준이 있습니다. 공시가격 6억 이하의 뭐 60제곱미터 이하의 기준이 있는데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투기용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는 뭐 재개발 구역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없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도 혜택을 말소하고 임대사업자 제도를 손을 본다, 없애겠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비아파트는 붕괴되는 더 이상 추가 공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걸 누가 삽니까? 주택수에 잡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살 집 아파트가 하나 있고 월세 받으려고 다세대 뭐 하나 살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수요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수요가 사라지게 되면 공급이 안 되는 거고요. 안 그래도 전세, 월세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비아파트라도 빨리 한 6개월, 1년이면 공급이 되니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공급이 더 안 되도록 만든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구분을 해야 된다. 아파트와 비아파트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아니 뭐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은 우리 주택 시장은 그 뭐 우리 주식 시장이 요새 뜨겁지만 주식 시장이나 채권 시장 우리가 보통 보면 연기금이나 공제들이 투자를 할 때 네. 채권 시장, 주식 시장 그리고 대체 시장을 해서 이제 부동산까지 해서 배분하죠. 해외에도 그런 투자를 해서 우리 국민연금이나 나가서 상당한 수익률을 올리고 있었던 건데 우리 시장에서의 국내 시장에서의 연기금이나 공제들의 투자 패턴에서 보면 이 국내 주택은 배제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내 주택은 개인에게 맡겨둔 시장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모아서 그러니까 법인이나 이런 그 등록 임대 사업자들이 사실은 조금 그룹해서 어떤 법인 역할하고 완충 역할을 할 수 있고 그게 조금 더 나가면 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처럼 리츠처럼 리츠 회사가 역할하게 하고 그러면 아까 이제 김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개인들이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상대해서 했을 때보다 사실은 시장에 훨씬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아져요. 시장도 투명화되고 이 함부로 올리고 뭐 이러는 것도 사실은 좀 서로들 협의해서 올리게 되고 그리고 이 임대차 간의 그 문제들도 상당히 선진화되고 이런 패턴들이 있어서 사실 등록 임대는 그렇게 법인화되고 리츠라든가 뭐 이런 좀 선진적인 그 주택 시장 시스템으로 가는 전 단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추가로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또 새로운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투기용 다주택 취득하는 데 있어서 금융 혜택을 주는 건 문제가 있다. 이제 이 부분이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여지네요. 이건 이제 쉽게 말해 대출 규제하겠다는 걸로 지금 해석이 되죠, 소장님? 일단은 뭐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뭐 정부의 방향성이 나온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X를 통해서 이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대출을 받아서 내가 거주하는 집이 아닌 다주택을 보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좀 하겠다. 한마디로 대출의 문턱을 올리겠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출일까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신용대출도 규제하는 걸까?
아니면 요즘 고정대출도 5년씩 5년 고정하고 5년 단위로 이렇게 바꾸고 있는데 5년이 지났는데 다주택자들이 대출을 회수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 심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방향성을 정했으니까 정부에서 또는 금융위원회에서 어떤 조치가 나올 것 같고요. 쉽지 않겠다. 이제 앞으로 개인이 다주택을 보유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방향성이 정해졌잖아요. 아, 대출도 받기 쉽지 않다. 전세 끼고 사기도 쉽지 않다. 세금은 또 중과세가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개인들은 더 똘똘한 한 채, 그냥 한 채를 보유하는 거고요.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공공이나 대형 기업이 이제 책임을 지는 제도가 후속 조치로 이제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게 된다면 전월세 시장은 올해는 굉장히 혼돈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제 대통령께서 방향성을 정했으니까 정부에서 후속 대책들 또는 어떤 규제를 할지를 빨리 정해줘야지 이게 정하지 않으면 또 막 이상한 악성 루머들도 돌고 여러 가지 하게 되면서 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도 있고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앞서서도 우리 얘기를 했잖아요. 사야 되는 분들, 자금력이 되고 내 집 마련이 필요한 분들조차도 무서워서 지금 분위기에 내가 왜 들어가 해서 발을 빼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부가 바라는 방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살 사람은 사주고 팔아야 될 사람들은 팔고 거래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메시지만 던지고 후속 조치가 빨리 안 나오면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후속 조치가 빨리 나오길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1주택자가 집을 하나 더 사면 다주택자가 되는 건데 그 다주택자가 되는 가정은 일단 실거주를 안 한다면 일단 투기용 주택 구입이 되겠군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저 금융 규제에 걸릴 수 있겠군요, 이창민 교수님. 그렇겠죠. 근데 걱정이 되는 게 너무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면성이 있으니까 어쨌든 투기로서의 어떤 그런 행태는 좀 위축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너무 강하게 나가면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주체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위축이 되거든요. 결국은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신규 공급도 억제하는 그런 부작용을 발생을 시켜서 그러니까 방향이 너무 과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민간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 조세적인 혜택도 주지만 금융 지원에 대한 부분도 오히려 더 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임대 사업자로 하여금 비용을 줄이는 선택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면 결국 그 효과가 어쨌든 어느 나라든 임차 가구로 사는 그 가구의 비율이 40% 전후니까 그들을 위한 서민층을 위한 주거 안정에 대한 효과를 사회적으로 추구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결국 대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원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힘들다 그러면 결국 그게 다른 곳에서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동을 할 거고 결국 그 부분은 시장의 균형을 맞춰가는 구도 속에서 결국은 재산세의 어떤 임대료에 대한 전가 효과에 대한 방향으로 결국 기억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 하루만 사는 게 아니라 좀 더 4, 5년, 5, 6년 뒤에 그 주택시장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한다 그러면 지금의 선택을 너무 과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프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서 네.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떤 그래프인가요? 지난 노무현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그런 종부세 부과와 관련돼서 결국 이제 종부세라는 게 임대사업자 다주택자의 비용을 늘리는 거죠. 캐시플로에 대한 부담을 늘리는 그런 구도 속에서 전월세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를 이제 분석한 내용인데 네. 그래프를 보시면 점선으로 나와 있는 이 피크는 종부세 부과액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되느냐를 세율 가지고 판단하기도 힘들고 현실화에 달라지고 이러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결국 얼마를 부과했느냐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그 강도에 대한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실선으로 나온 부분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월세 지수입니다. 추이를 쭉 보게 되면 종부세를 많이 부과했을 때 월세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있다가 갑자기 올라가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한 20%가 올랐고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를 지내면서 사실은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였죠. 그래서 월세가 자산 가치에 대비해서 이자율이 떨어지면 안정화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쭉 하락하는 그런 구도를 보이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종부세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화를 하고 그 종부세 부과액이 올라가니까 또 급등을 하죠. 그래서 거의 한 30%가 올랐어요. 그러고 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종부세를 완화를 하니까 사실 경기도는 안정화되고 그다음에 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뭐 공급 부족에 대한 문제가 급등세가 계속 유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임대 사업자에 대한 부담이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발생을 하던 뭐 대출과 관련된 비용의 증가로 발생을 하던 뭐 종부세에 대한 부담으로 발생을 하던 그런 부분들이 임차인에 전가되는 구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대 사업자에 있어서의 어떤 상대적인 그 비용의 감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서민의 주거 안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뭐 해외에서도 추구하는 방향성인데 우리나라는 그 부분은 거의 무시하고 가는 선택이라는 게 앞으로 어떤 주택 시장이 만들어질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이창무 교수님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을 해 주셨지만 이제 아직 액션 플랜은 안 나왔지만 이제 결국 시장에서 지금 보는 거는 이제 보유세까지도 아마 강화가 될 것이다. 이제 이거를 거의 기정사실화로 놓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보유세까지 올리면 어떤 영향 나타날까요? 우리가 지금 취득세, 양도세 해서 중과 쪽으로는 이제 완전히 방향을 잡은 거고 나머지 보유세 이것도 정책의 일관성이라고 보면 올리는 게 일관성 측면에서 뭐 일관성을 유지한다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제 보면 보유세까지 올리면 제도 개편이나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당장은 일단 이런 언급하면서 압박을 하고 뭐 제도나 법의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것부터 뭐 시작은 하겠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그 매매 시장만 있다면 주택에서 주인과 매도자와 매수자만 있다면 이 비용들을 상당히 상승시키는 거 아니에요. 취득세, 양도세 그리고 보유세까지 하면 이 비용들을 상승시키면 서로 많이 번 사람들이 많이 내는 뭐 이런 구조. 이 뭐 어떤 면에서는 번 사람이 낸다라는 게 바람직하죠. 근데 우리는 이 주택 시장이 한 40~50% 정도는 또 임차 시장이랑 연결돼 있는 시장이라서 결국은 우리가 수익과 비용이 있는데 비용들이 지금 상승하게 되면 그래서 그냥 요 두 매도자와 매수자만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 수익을 감소하는 효과지만 임차인과 임대인이 있으면 사실은 임대인들은 임차인한테 그 비용을 전가하게 돼서 그 전가된 비용이 전월세를 상승시키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몇 번의 교훈에서 보듯이 이 세금 상승은 사실은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을 지금 자초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오히려 취득세, 뭐 양도세 이런 부분들이 증여세보다도 더 훨씬 높아지고 보유세가 또 그 보유했을 때 소득과 관계없이 그 개인 소득과 관계없이 보유세가 부과되니까 불만이 폭주하고 뭐 이랬던 게 이제 우리 경험인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세율에 대한 거 그리고 그 부담 가능에 대한 금액들 그리고 뭐 타 부분들 증여세나 혹은 좀 더 나아가서는 주식 채권 시장의 수익성 측면에서 거기에 부과되는 세율들 이런 걸 좀 해서 우리가 부동산도 사실은 선진국에서 보면 주식과 채권, 부동산 투자 수단 중에 하나 서로 연결될 수 있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소장님 좀 짧게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일단 뭐 전세가 지금 문제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전세 수요도 좀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집을 사야 되는 분들이 이제 사지 못하게 되니까 또 전세 사시는 분들이 또 매매 수요로 들어가게 되면서 수요 증가 요인은 있을 것 같고요. 또는 뭐 전세 매물 당연히 줄어들고 전세 가격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1차 불은 껐다면 이제 보유세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지금 양도세도 올렸기 때문에 과거 정부처럼 또 결국 채찍 대 채찍으로 가니까 저는 이번에는 좀 바꿔줬으면 보유세를 만약에 올리기로 정했다면 다시 한번 양도세, 취득세에 대해서는 한번 전략적인 또 다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또 등록임대주택 세제 혜택의 단계적 축소, 보유세 강화까지
이 투기 수요를 누르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정책 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퍼즐은 결국 주택 공급 아니겠습니까? 충분한 규모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야 확실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험난해 보이는 건 제 생각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